반갑습니다. 용접 설계 및 시공 5번째 시간이죠? 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알아볼 것은 첫 번째 가용접입니다. 가용접. 가용접이 무엇인가 볼까요? 가용접이란 가접이라고도 하죠? 가용접은 본용접 전에 이음 부분을 고정하는 것을 가용접이라고 해요.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이렇게 파이프예요. 파이프인데 얘를 이렇게 원래 파이프인데 이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선은 이렇게 은선으로 표시한다고 그랬죠? 네. 보이지 않는 선은 은선이에요. 이게 파이프란 뜻이죠? 파이프. 원래는 이게 이제 이렇게 그냥 이런 네모 상태였는데 얘를 이런 식으로 깎아낸 거죠. 이거를 계산 친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계산 친다. 계산을 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도 똑같이 파이프가 이제 마주 하나 쪽 반대쪽도 있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뭐 이게 가접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용접 전에 얘를 붙여서 하는데요. 얘하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이만큼 용접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떨까요? 용접을 해놓으면 어떨까요? 뭐 나쁘지는 않은데요. 만약에 이게 제가 용접했다면, 제가 가접을 했다면, 제가 책임질 거니까 상관없는데, 저 아닌 다른 사람이, 이걸 가접을 해놨다면, 이걸 믿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이 누가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브릿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이 파이프와 동일한 재질의 이런 조그만 철 조각 같은 거, 뭐, 평질 같은 것도 좋고요. 아니면 현장에 쓰는데 쓰다 버린 것들 있잖아요. 현장에서 일본말을 많이 쓰죠. 일본말로 기립밭이라는데 이런 말 굳이 많이 안 써도 돼요. 한국말로도 뭐 많이 있으니까 뭐 평철 같은 거나 바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다 이렇게 여기를 용접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용접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기를 조금 뭐 필렛 용접 같이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용접을 해놓으면 가용접을 해놓으면 일단 첫 번째 용접사가 여기서 이만큼씩 용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망치 같은 걸로 얘를 때려요.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또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용접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를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때리면 이게 없어지겠죠? 근데 이렇게 여기 용접한 흔적이 남잖아요. 그 그라인더로 싹 갈아낸 다음에 만약에 여기 요 부분에 이렇게 홈이 파였어요. 떼어나다 보니까 용접한 부위라 홈이 파였다 그러면 이 부분을 용접을 다시 해야 되겠죠? 용접을 이렇게 용접을 여기를 이렇게 용접을 해요. 이걸 육성 용접이라고 하거든요. 육성 용접이라는데 홈이 파진 부분을 놓치라고 하고요.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홈이 이렇게 쏙 파였을 수도 있죠. 여기 부분 용접을 했는데 이걸 망치로 땅 때리니까 여기 가접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폭 파질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이렇게 용접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을 육성 용접이라고 그래요. 육성 용접을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해서 그라인더 같은 걸로 싹 갈아내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멀쩡해지죠? 멀쩡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멀쩡해지죠? 이렇게 하는 육성 용접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를 그라인더로 싹 갈아내면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멋지게 되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이거를 가용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용접이 뭐 간단하게 말하면은 본용접 전에 그냥 붙여놓는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가용접을 하실 때는 용접의 이음의 시점, 종점을 피하고 강도상 중요한 부분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죄송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래서 이런 철판을 두 장을 용접하려고 그래요. 이렇게 두 장을 용접하려고 그래요. 용접을 하려고 하는데 용접을 하는데 여기다 가접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데다가 뭐 어디다 하라는 거예요? 가접을 좀 지나서 하라는 거예요. 시점과 종점을 피해서 이런 식으로 해놓으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저도 해보니까 이런 데 결함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많이 들어가고요. 보통 이런 거 용접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같은 재질의 자 이 철판과 같은 재질의 죄송합니다. 이 철판과 같은 재질의 요렇게 생긴 요런 걸 만들어요. 네모난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용접을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만들어서 이거를 뭐라 부르냐? 요거를 자, 이거는 엔드탭이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엔드탭. 엔드탭이라고 불러요. 이런 거를 엔드탭이라고 부르거든요. 엔드탭을 붙여가지고 용접을 이렇게 엔드탭을 일단 가접을 이렇게 해놓는 거죠. 이렇게 용접을 이렇게 딱 해놨다가 CO2 용접 같은 경우 후진법이죠. 후진법으로 이렇게 용접을 하고요. 티그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전진법이니까 이렇게 용접하겠죠. 네. 이렇게 용접을 해서 용접을 쫙 한 다음에 이 부분은 산소 같은 걸 불어내요. 뭐 산소도 좋고 그라인더도 좋고 해서 이번 톡 띄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여기가 엄청 깔끔해지겠죠. 이렇게 깔끔해지겠죠. 네, 이렇게 깔끔해집니다. 그럼 결함이 용접을 할 때 결함이 막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처음 보통 용접 해보시면 다 알겠지만은 시작할 때 또 끝날 때가 항상 결함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용접하는 중간에 결함이 잘 안 들어가는데 시작과 끝단부에서 꼭 결함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시작했다 또는 여기서 끝났다 그러면 결함이 여기에 많이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걸 딱 없애버리면은 이만큼 없애버리면 이 안에는 멀쩡하잖아요. 그래서 이음의 시점과 종점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또 강도상 중요한 부분 그런 부분 하면 안 돼요. 좀 이따 보시면 왜 그런지 더 잘 아시겠지만은 강도상 중요한 부분은 절대 가접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용접은 본용접보다 가는 용접봉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아까 파이프를 용접하려고 그러는데요. 자, 파이프를 용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용접하려 해요. 그러면 처음에 이면비들을 내야 되거든요. 이면비가 백이라고 그래가지고 앞을 용접하면 뒤에도 용접되는 거. 이런 걸 이면비들을 하는데요. 이면비들을 낼 거예요. 그럼 이면비들을 낼 때는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렇게 얇게 패스를 해서 양쪽 이 개선면 끝에가 전부 싹 녹을 수 있게 엑스레이 찍으면 이게 안 녹으면 용융불량이거든요. 선이 쫙 나와요. 그러면 싹 파내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한 번 팠는데 엑스레이 찍었는데 한 번 파가지고 수정했는데 또 남았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해지고요.
또 팠는데 또 파서 다시 수정해가 또 찍었는데 또 나왔다 그러면 다시는 그분에게 안 맡깁니다. 정확히 한 번 정도는 실수로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걸 수정했는데 또 나왔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 파이프가 됐든 뭐가 됐든 그 휘어버려요. 아까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이 휘어버리면은 재질도 변해버리고요. 열처리 돼버리거든요. 나중에 열처리 시간 배웠죠? 열처리 돼버리기 때문에 특징이 재질의 특징이 달라집니다. 용접성도 달라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면 비드를 이렇게 만들 건데요. 이렇게 이면 비드를 만들 거예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분이 가접을 해놨는데 여기다 이만큼 가접을 해놨어요. 가접을 이렇게 해놨다면은 요 안에 백을 내야 되는데요. 이면 비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텅스텐으로 이렇게 텅스텐 전극봉이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요. 여기서 이렇게 막 용접을 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막 몽땅 해놓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라인더로 다 갈아내야 되겠죠? 그라인더로 갈아내야 돼요. 그러겠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만약 2.4파이짜리 용접봉을 쓴다. 그러면 2.4파이보다 작은 용접봉으로 가접을 해야 용착 금속이 적으니까 용접하기 좋겠죠? 절대로 가접하는데 몽땅 똥 싸놓고 이렇게 해버리면은 저는 화낼 거예요. 만약에 제가 용접사라면 화낼 거예요. 자, 네 번째. 가용접은 본용접사와 비슷한 기량을 가진 사람이 가용접을 해야 됩니다. 가장 좋은 것은 용접할 사람이 본용접사가 직접 하면 좋은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본용접사가 가용접사보다 비싸죠. 비싸요. 보통 대부분의 회사에 그런데요. 가용접사는 가용접사 패스가 따로 있어요. 자격증이라고 회사마다 자격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두산중공업에 가서 일한다. 그러면 두산중공업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두산중공업에서 용접할 수 있는 용접 허가서 같은 게 있어요. 패스라고 부르죠. 그런 게 나오고요. 현대중공업은 또 현대중공업 시험을 봐야 돼요. 시험을 봐가지고 자격증이 나와야 됩니다. 현대에서 발행한 자격증이 나와야만 용접할 수 있어요. 특수용접 기능사나 용접 산업기사, 용접 기능장 가지고 하면 안 될까요? 생각할 수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되고요. 그 회사에서 일할 때는 그 회사에서 인정한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그걸 본용접사처럼 그거를 다 가질 수 없고 또 재관사가 이렇게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재관팀에서. 재관팀에 용접사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가 가용접 할 때 누가 할까요? 그래서 가용접사 자격증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데 간단한 비드를 본다든지 이 정도만 봅니다. 그래서 그분은 본용접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그분이 본용접을 하겠다 걸리면은 그 부분 다 파내야 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가용접사와 본용접사는 다릅니다. 현장에서 금액도 달라요. 제가 최근에 직업훈련 교사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한 70이 안 되셨는데 60은 넘으셨고 70이 안 되신 분이 있었는데 다른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고 용접이 이제 돈을 많이 받는다 하니까 이왕이면은 좀 나이가 있지만 늦었다 생각하지 않고 도전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해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일반적으로 60 넘으시면은 일반 회사에서도 은퇴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용접하는 곳에서 그런 분을 받아줄 수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쨌든 이분이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한테 이제 해드렸던 거는 뭐냐면은 가까운 용접 학원에 등록하셔서 국가기관산업 국기과정이라고 그러죠. 국가기관산업 과정 이런 데는 한 6개월 뭐 이렇게 해요. 그거 수강하시면서 기초적인 자격증도 좀 따고
자격증도 따고 또 거기서 이렇게 취업 연결도 해드리고 하니까 그쪽을 이렇게 제가 아는 곳에 연결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가셔가지고 자격증도 특수용접 기능사, 용접 기능사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취득하셨습니다. 취득하셨고요. 여러분도 힘내세요. 제가 보니까 저희 부자노동자 TV 주로 구독하시는 분들 보니까 나이대가 35세부터 64세까지가 가장 많아요. 젊은 친구들보다는 이때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면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여기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도 꽤 많으실 텐데 제가 보니까 그분 이제 제가 이렇게 연결해 드려 가지고 했는데 이제 그분이 용접을 해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거든요. 만만치도 않고 현장에 갔는데 용접사로는 잘 안 써주는 거예요. 용접사로 잘 안 써주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회사에 가면은 이렇게 파이프를 이런 식으로 파이프를 두 개를 이렇게 누군가는 가접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붙여놔야 되겠죠? 뭐 브릿지를 사용해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누군가 이렇게 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식으로 큰 건 이렇게 하고요. 작은 것도 있을 테고 뭐 후렌지를 파이프에다가 이렇게 막 후렌지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죠? 후렌지 뭔지 아시죠? 여기 이렇게 구멍 나 있어 가지고 볼트 채우는 거 있잖아요. 여기 누군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필렛 용접을 하겠죠? 필렛 용접을 딱 하면 누군가 이거 가접을 처음에 해놨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시는 분 가접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삼성전자 평택 현장에 가셨는데요. 가용접만 하세요. 제가 물어봤는데 하루에 12만원에서 13만원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보통 뭐 잔업하고 하면 요새 또 52시간 잔업 이상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그런 거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뭐 그래도 공수 꽤 나오신대요. 12만원, 13만원인데 30공수만 해도 400만원 돈 돼요. 이게. 근데 나이가 60, 제가 기억으로 그분 65세에서 70세 사이셨는데 이게 보통 30공수는 누구나 하거든요. 저는 현장에 있을 때 50공수 이하는 해본 적이 없어요, 별로. 뭐 60공수도 하고. 그거는 제가 그 용접사의 노후 대비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한 그 영상을 보시면은 다 나와 있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했는데 50공수 이하를 해본 적이 없는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30공수에서 40공수 사이 왔다 갔다 하신다더라고요. 이렇게 가점만 하시는데 그러면 이게 40공수만 해도 거의 얼마예요? 이게 500만 원이 넘잖아요. 65세, 70세 되시는데 500만 원을 수입을 올린다. 400만 원 수입 올린다. 뭐 그런 게 어디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증인이니까요. 나중에 지금 용접사가 되는 법 해가지고 제가 영상을 한번 올리려고 그래요. 그것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요. 그때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접사가 되지 않더라도 용접으로 이렇게 전혀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요새 은행 금리가 1%잖아요. 1%에서 2% 정도 되거든요. 넉넉 잡고 2%를 잡아도 한 달에 300만 원을 받으려면 자산이 얼마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가 6억을 은행에다가 넣어놓으면요. 6억을 은행에 넣어놓으면 10%면 6천만 원이고요. 그렇죠? 10%면 6천만 원이죠? 또 1%면 600만 원이잖아요. 맞죠? 10%면 6천만 원이고 1%면은 600만 원이에요. 그럼 이것을 12달로 나누면 5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6억이란 돈을